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당뇨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도 가지고 계시고 또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뇨 환자가 500만 명 이상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당뇨 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는데요. 당뇨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의료계에서는 약물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약물에 의해서 이 관리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치료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유전적으로도 뭐 많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내 몸속에서 내 입으로 들어온 포도당을 제거를 하면 당은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는요, 제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2형 당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입속으로 들어오는 당뇨의 양을 제어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당의 양, 당분의 양이요. 당분의 양을 몸속에서 제거를 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 제거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어나는 일에 필요한 영양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세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이력서이고요. 제목을 한번 봐보시면 이런 이야기는 뭐 병원이나 의료에서 별로 듣기가 어려운 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5가지 당뇨 영양제 5가지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3가지요.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시면 혈당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혈당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재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혈당 체크는 공복 혈당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식후 1시간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이런 혈당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당계를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도당이 제거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진 포도당은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되는지, 미토콘드리아에 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는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봐보시죠. 예전엔 전쟁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쟁이나 교통사고보다 더 위협적인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당뇨병인데요. 2009년 기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절단이 전체 족부 절단의 53%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당뇨병, 그 예방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 혈당이 급속하게 높아지는 것을 조절합니다. 반면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혹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혈당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다뇨, 다식, 다갈의 3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성 혹은 만성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혈당 조절이 안 돼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혹은 탈수 증세와 함께 눈앞이 아득해지는 경험, 당뇨병 환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환자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소리 없이 찾아오는 만성합병증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혈액 속에 자, 이렇게요. 2018년도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건데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뭐 이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일본인 당뇨병 환자의 사망하는 원인이 뭐냐? 당뇨병 환자가 사망하는 원인 1위가요. 악성 신생물 34%다. 네,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암입니다. 결국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면 세 사람 중에 한 명 정도는 암으로 죽는다라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독소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당독소가 생기는 과정에 눈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신장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의 망막, 황반 변성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당독소, 즉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포도당 농도가 이 단백질인 콜라겐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눈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봐봅시다. 당뇨병으로 인해 제일 파괴되기 쉬운 혈관이 바로 미세혈관인데요. 미세혈관이 많은 눈은 당뇨병에 치명적입니다. 처음엔 증세가 없다가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황반부까지 침범하게 되면 시력 저하가 시작되고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신장 역시 미세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기입니다. 신장 속의 사구체는 혈액 속의 노폐물을 여과해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순환 장애로 사구체가 망가지면 우리 몸엔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은 완전히 망가져 인공투석 또는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는 환자들은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고 감각이 둔해지는데 이는 고혈당으로 인한 신경 주변 혈관에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말초신경이 파괴되어 생기는 증세입니다. 특히 발에는 혈액순환 장애와 말초신경 손상이 겹치면서 감각이 둔해져 쉽게 다치고 그 상처가 낫지 않고 피부가 괴사할 때까지 악화되기 일쑤입니다. 이를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다리를 잘라내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포도당이 그래서 잘 사라져 가야 되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라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입속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이 되어지는 것들은 뭐 설탕이 주가 많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설탕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단 거는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밥, 빵,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은 많이 먹는데요. 설탕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포도당이 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다만 혈당이 빨리 올라가느냐, 천천히 올라가느냐 그런 차이인 것뿐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이런 종류의 양들을 일정 양의 비율로만 먹고 그 이상은 안 먹는 것이 좋다. 또 극도로 이 당을 제한시키는 것은 오히려 혈당, 당뇨에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약 50에서 55% 정도의 탄수화물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먹는 거에 더 옳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탄수화물은 분해가 되어져서 입과 위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입속에서 아밀라제에 의해서 일단 분해가 되어지고요. 위장에서는 뭐 별로 분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그 십이지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또 한 번 이제 포도당 단당으로 분해되어져서 그 분해되어지면서 계속 흡수되어지고 대장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흡수되어진 당들은 이제 혈중에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이 흡수되어지는 이 장기인데요. 뭐 주로 소장에서 가장 많이 흡수되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소장의 이 미세한 육모를 통해서 이 정맥을 통해서 혈관으로 이제 흡수되어져서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혈관으로 들어와서 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면서 세포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지금 이 동맥, 이 정맥을 통해서 흡수되어져 들어온 이런 당분들 여기 보면 뭐 아미노산도 흡수되어져 들어오고 모노사카라이드 이런 것이 이제
포도당 이런 것들이죠. 이쪽으로 흡수되어져 들어와서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가지고 몸 전체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혈관 속에서 이 혈관을 잘 살펴보면요. 이 혈관 안에도 내막, 중막, 외막 이런 막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혈관에도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혈관 포도당이 이 혈관벽을 뚫고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건데요. 네, 혈관의 단면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혈액 속에는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들어있고 나트륨, 칼륨,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물도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지용성 물질도 나가고 이렇게 서로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포도당은 이제 이 혈관을 또 빠져나가도록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혈관 속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오게 되면 췌장에서 이 베타 세포와 알파 세포 이 두 군데의 세포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서 혈중에 내보내고 혈액 중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이제 사라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당이 떨어지면 또 너무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베타 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져서 우리 혈중의 당 농도를 조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인슐린이 잘 분비되고요. 네, 그리고 공복에는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지는데 이게 잘 제어가 되어져야 우리 혈중의 농도가 조절이 잘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어쨌든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고 글루카곤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이 또 있는데요. 그 호르몬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글루카곤 like protein 1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글루카곤하고 비슷한 뭐 그런 단백질로 되어진 호르몬인데 자, 이 놈이 잘 분비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잘 분비되어지도록 하는 물질이 바로 식이섬유질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당에 걸려있는 분들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GLP-1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우리 이 대장에서 분비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분비가 되어지려면 이 대장으로 많은 물질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물질들 중에 한 가지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도 여기에 내려와야 이 중추신경을 통해서 뇌에 이 포만감을 알려줄 수 있는 시그널링을 해주는 게 이 GLP-1입니다. 그래서 당분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먹어주어야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시그널이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밥을 덜 먹게 된다. 이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런데 포도당이 여기 내려오지 않으면 이 포만 중추를 통해서 이 시그널링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포도당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포도당이 여기 내려와야 GLP-1이 또 분비가 잘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담즙산이 이 대장까지 내려와야 여기 대장까지 내려와야 GLP-1이 분비가 잘 되어진다. 그래서 이 GLP-1은 인슐린의 감수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GLP-1이 분비가 되어지면 인슐린 분비가 잘 되어지고요. 글루카곤 분비는 억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대장에서 분비가 잘 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걸 시키는데 결국 필요한 게 뭐냐? 식이섬유질, 특히 키토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식이섬유질을 먹게 되면 이 식이섬유질이
이 소장과 대장에서 대사가 되어지는 과정에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가 또 되어지죠. 대사가 되어지는 과정에 대사산물이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 대사산물이 잘 나와야 아까 GLP-1 네, 저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어진다. 그리고 담즙산이 대장에까지 내려와야 네, 직장까지 내려와야 GLP-1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GLP-1을 분비를 잘 시키는 영양제, 식이섬유질, 키토산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우리 몸 속에서 혈당이 되어지고 혈중에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또 세포로 들어가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은요. 네,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되어져서 혈액에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뚫고 나와서 세포에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세포에 이 노란 색깔이 인슐린이라고 보면 되는데 세포의 표면에 이 인슐린 리셉터라고 하는 것이 인슐린을 인식을 하는 수용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인슐린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시그널을 주게 되면 이 아래쪽에 포도당을 이제 흡수를 시키게끔 이 신호 전달을 해 주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포도당이 이 속으로 이 세포막을 뚫고 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오게 되면 이 포도당은 피루브산이라고 하는 그런 유기산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속에 피루브산이라고 하는 유기산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바로 이 피루브산은 이 보라 색깔로 되어져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인데 피루브산이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속에서 이제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ATP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미토콘드리아의 요 바깥쪽을 외막이라고 그러고 이 안쪽을 내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서 이제 전자 전달계가 작동이 되어지는데요. 이쪽 안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여기에 요 외막과 내막 이 사이에 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요. 그 전자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게 미토콘드리아이고요.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 에너지, 포도당을 없애려면 산소 공급이 필수적이고요. 산소 공급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건데, 네, 포도당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피루브산으로 바뀌고, 피루브산으로 바뀐 놈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결국은 이 에너지로 만들어진다. TCA 사이클. 그 다음에 그 전자 전달계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 이 산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포도당이 없어지려면 산소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산소가 잘 들어가야 된다. 산소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산소를 잘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비타민 C가 두 번째로 필요한 영양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타민 C는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요즘은 비타민 C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알로 된 비타민 C를 섭취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생긴 구조가 화학적 구조가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우리가 구입을 하면 비타민 C가 생긴 모양은 이런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물에 녹으면서 여기서부터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뀌어 버리죠.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 그 과정에 전자도 떨어져 나온다. 자, 이 H+가 떨어져 나오고 이 H+와 같이 또 전자도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비타민 C로부터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공급이 되어지는 것은 이 전자가 공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톤이라고 하는 거 H+, 얘가 에너지 만드는 데 쓰이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속에서요. 네, 이게 빠져나와서 우리 몸에 전자 공급, 전기 공급을 하는 데 쓰인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결국 보면은 네, 비타민 C는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전자를 방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라는 건데요. 항산화, 전자 공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몸 속에 헤모글로빈이 있고요. 그 헤모글로빈 속에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 철 플러스 3가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쪽 비타민 C로부터 들어온 전자가 여기 공급이 되어지면 철 플러스 2가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가 충분하게 있으면 철 플러스 3가가 철 플러스 2가로 바뀌고 철 플러스 2가로 바뀌게 되면 산소가 결합하기가 쉽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삼가철로 되어져 이게 헤모글로빈인데요. 헤모글로빈의 철이 삼가철 형태인 메트미오글로빈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비타민 C로부터 전자를 얻게 되면 전자를 얻게 되면 철 플러스 2가로 바뀌게 되고요. 철 플러스 2가로 바뀌게 되면 산소가 결합이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가철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헤모글로빈이 많아야 산소를 잘 공급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비타민 C가요,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항산화를 시켜준다. 즉 포도당을 없애려면 산소 공급이 잘 되어져야 되고요. 비타민 C를 열심히 먹게 되면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건데요. 비타민 C를 먹어도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포도당이 떨어지고요. 거기다가 또 운동까지 해주어서 산소 공급을 많이 해주게 되면 혈당은 당연히 내려간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네. 다음 세 번째로는요, 영양제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세포 속에서 에너지 대사, 포도당 대사를 하는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마그네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철저하게 챙겨 먹어야 되는데요. 야채를 통해서 공급을 원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야채를 잘 안 드시고요. 옛날보다 훨씬 적은 양의 야채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피루부산으로 바뀐 뒤에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마그네슘이 이용이 되어진다라는 건데요. 자, 그 마그네슘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자, 요게 이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이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포도당이 혈관을 통과해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이 포도당이 이 속으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인슐린 수용체하고 결합되어질 때도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네, 마그네슘 없으면 일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속으로 들어와서,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글루코스가 피루부산으로 전환되어지는데도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피루부산에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도 또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여기 마그네슘, 여기 마그네슘, 여기에 ATP를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마그네슘, 이렇게 마그네슘이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그네슘 열심히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 엄청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마그네슘들이 있으니까 적당한 골라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마그네슘은 글루카곤이 가잉으로 분비되는 것을 억제를 시켜준다라는 건데요. 췌장의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를 하는데, 이 글루카곤 분비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약 18시간 동안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글루카곤은 우리가 공복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데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어져 나와야 공복의 혈당이 적정치를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간이나 근육이나 이런 데 저장되어져 있던 이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있는데, 그게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이 글루카곤인데, 이 공복 혈당이 될 때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어져서 이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죠. 그런데
이 글루카곤이 너무 과하게 분비되기도 합니다. 지금 대부분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글루카곤이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어져서 혈당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글루카곤이 과하게 분비되어져서 이 몸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자꾸 분비되어져 나와 가지고도 혈당이 높은 상태를 일으킨다. 그래서 살이 이렇게 체중이 갑자기 줄고 있는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이 글루카곤 분비량이 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글루카곤 분비량을 조절을 해주는 것이 억제를 해주는 것이 마그네슘이다라는 그죠. 이 논문에 보면은요. 마그네슘은 글루카곤의 방출을 억제한다. 글루카곤 분비에 대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효과. 이런 뭐 엄청 옛날 논문입니다. 보니까 그죠. 이래서 마그네슘은 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 마그네슘은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근육을 잘 움직이도록 해 주어서 또 탄수화물, 포도당 소비가 잘 되도록 해준다든지 신경 전달하는 데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코팩터라고요. 이 포도당 대사의 코팩터로도 쓰이고 리간드 합성에도 코팩터로 쓰이고요. 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에너지 생산, ATP를 생산하는데도 마그네슘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는지요? 네, 또 이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돼 혈액을 통해서 흡수된다. 이때 췌장이 분비한 인슐린은 포도당을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시켜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포 속에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이 혈액에 넘쳐 흘러 당뇨병이 유발되는 것이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필수적인 영양제. 탄수화물을 소화를 시키고 이것을 포도당으로 만들어 주죠. 포도당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혈관으로 천천히 흡수되어지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식이섬유질이고요. 그 대표적인 식이섬유질이 키토산이다. 그 다음에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동되어진 뒤에 인슐린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는데 필요한 영양제 마그네슘이다. 그 다음에 혈중의 당 농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그 조절을 해주는데 인슐린과 글루카곤 분비에 관여하는 호르몬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키토산이다. 이래서 또 키토산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포에 포도당이 진입을 한 뒤에 분해되어지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영양물질 마그네슘.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이 잘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C는 피로를 덜어준다. 즉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니까 피로를 덜어주고요. 우리가 바닷가나 시골의 집이나 산속에 가서 잠을 자게 되면 피로가 빨리 풀리는 이유도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고 비타민 C를 먹어도 피로가 빨리 풀립니다. 이유는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으로 포도당은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져서 배출되어지는데 이 과정에 소금이 세포에 적당량 있어야 된다. 세포가 들어있는 물, 체액 중에 소금이 적당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금이 또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 전체의 대사를 도와줄 수 있도록 비타민 B군 이것도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아미노산입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원료가 되어지는 것이 아미노산인데요. 아미노산을 섭취를 잘 해주면 훨씬 더 당 대사가 잘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키토산, 마그네슘, 비타민C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이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많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채팅창에 한번 가볼까요? 질문을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성희정님, 네, 반갑습니다. 제2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키토산을 먹고 있는데 크롬이 들어있는 키토산을 먹으니까 당이 내려가는데 지난번에 이메일 답신을 주시면서 크롬이 들어있는 키토산을 먹지 말라고 하셔서 안 먹고 있는데 괜찮은지요? 키토산을 드시는 게 맞고요. 크롬이 들어있는 것은 뭐 당 대사에 다소 도움이 되지만은 이 키토산을 많이 먹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키토산을 많이 먹게 되면 크롬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비타민C의 경우에도 많이 먹는 경우가 발생하죠. 보통 뭐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40개씩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많이 먹는 경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이 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키토산도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크롬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되도록이면은 뭐 많이 먹는 것은 별로 권장을 하지 않는다. 즉 크롬이 들어있는 것을 그래서 권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해서 드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크롬이 들어있지 않은 키토산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재홍님, 박사님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탕, 흰쌀밥, 밀가루, 빵, 이 포도당이라고 하셨는데 꿀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꿀은요 설탕하고 똑같은 겁니다. 꿀은 괜찮고 설탕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꿀 자체가 그냥 설탕입니다. 들어있는 것이 아무리 벌이 붙잡아 와서 만드는 꿀이라도 꿀 속에 들어있는 것은 설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화학 구조는 설탕,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설탕의 화학 구조와 벌이 가지고 와서 만드는 꿀도 똑같은 설탕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놈입니다. 설탕을 먹거나 꿀을 먹거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단당, 이당 뭐 이런 형태의 그 단순당들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홍님, 통밀빵, 현미, 국수 이러한 종류도 포도당이 많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통밀빵, 현미, 국수, 쌀 전부 다 포도당이 원료가 되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분자가 큽니다. 그래서 분해되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뿐인 거지 전부 당입니다. 저것도 당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너무 많이 먹는 거 별로 도움 안 되고 균형을 가지고 먹는 것이 좋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혈당은 뭐 암 환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이 왜 중요하냐 하면 혈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산소입니다. 산소가 있어야 포도당이 사라지고요. 포도당은 산소 없이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젖산으로 바뀌면서 없어지기는 하는데요. 악 영향만 줄 뿐인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산소가 부족하면 젖산으로 바뀐다. 젖산으로 만들어지면 암세포한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지 않은 몸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니까 결국은 포도당 농도를 적정, 즉 탄수화물을 적정하게 먹어야 산소 부족량을 부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호흡에서 집어넣는 산소의 양하고 내가 먹어서 넣는 포도당 즉 탄수화물 양하고 비슷하거나 탄수화물 양이 좀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포도당은 많고 산소는 적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암으로 만들어져가는 길목에 들어있는 메커니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는 암이 걸리게 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산소 부족이죠. 그래서 암 환자는 암이 되어져 있을 정도이니까 산소가 얼마나 부족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잘 되어지도록 이 포도당 양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주어서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폐가 자꾸
네, 행경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하는 겁니다. 즉 폐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운동인 겁니다. 그리고 심장의 맥박을 올려가지고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을 해서 돌리는 겁니다. 이게 운동인 겁니다. 누워서 해도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 되고요. 네, 잠을 자면서 해도 호흡이 잘 되면은 산소가 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해주는 영양제가 뭐냐? 비타민 C다라는 거죠. 네, 아니면 산소 발생기를 아예 코에 꽂고 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 방법을 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를 쓰게 되면 비타민C를 계속 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진다라는 거죠. 김진선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는 어른용 비타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어린이도 사과 먹고 비타민C 섭취하고 과일 먹고 비타민C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어른하고 애기하고 체중이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체중 비율로 해서 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고요. 어린아이들한테 갑자기 비타민C가 들어가게 되면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부터 조금씩 늘리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거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재홍님, 마그네슘 하루 한 번 먹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녁 식사 후에 먹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녁 식사 전에 드시고요. 식사 전에요. 마그네슘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잘 모를 것 같은데요. 한 일주일 정도만 마그네슘을 2배로 드셔보십시오. 점심 때도 1개, 저녁 때도 1개, 식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만 하십시오. 그리고는 다시 1개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2개를 가지고 컨디션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판단하시고 개수를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네, 조국재님 반갑습니다. 박사님은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아리 밑에 구멍을 뚫고 간수를 뺀 10년 정도 된 소금이 있는데 이 소금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금을 먹어도 되는 거죠. 소금은 못 먹는 소금이 없지 않습니까? 네, 먹어도 됩니다. 네. 못 먹는 소금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소금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애님, 근육 아픈 것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됩니다. 비오유키소 2개월째 요즘은 소화도 잘 되고 피곤한 것은 없는데 팔 근육이 아픕니다. 네, 일단 드셔보시고요. 팔 근육이 아픈 이유는 일단 뭐 저런 데이터 정도로 가지고는 전 모르겠습니다. 상세하게 상담이 되어져야 알 것 같고요. 계속 아프면 지속적으로 아프면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복님 반갑습니다. 당뇨 환자, 키토산, 마그네슘, 비타민C, 소금, 비타민 B 등 용법 용량 알려주세요. 야, 이분 공부 제대로 하셨네요. 박수. 야, 박수. 정말 공부 제대로 하셨네요. 자, 키토산은요, 식사 전에 2알, 비타민C 식사 전에 2알, 네, 마그네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식전에 1알, 400mg짜리요. 비타민 B는 B50짜리도 있고 B100짜리도 있는데요. B50짜리는 하루에 2알, 오전에 먹으면 됩니다. 아침이나 점심이나 아무 때나 먹어도 됩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가 팍팍 만들어질 것이고요. 소금은 소변의 염농도가 0.9%가 나오도록 국물에 충분하게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요. 네, 일반 소금은 아마 짜서 먹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고열 용융 소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소금을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비오유키소 외 마그네슘, 칼슘, 폴리코사놀, 여성 호르몬제, 에스트로겐, 클로렐라, 비타민 B도 먹고 있는데 무엇을 빼야 할까요? 저에게는 모두 다 필요한 것인데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자, 빼지 말고요. 띄엄띄엄 먹으면 됩니다. 띄엄띄엄 먹어야 되는 게 폴리코사놀, 칼슘, 네.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은 뭐 어떤지 이것도 좀 띄엄띄엄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띄엄띄엄 뭐 하루 걸러 한번 이런 방식으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렐라는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로 먹는 거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되시면 이 클로렐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는요. 그냥 빼도 괜찮고 소화가 잘 될 때 먹어도 되고요. 소화가 잘 안 되시면 아미노산을 드시기 바라고요. 비타민 B도 하루에 한 개씩은 꼭 먹어야 됩니다. 100mg짜리나 100mg짜리 한 개나 50mg짜리는 2알 정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희자님, 박사님 저는 당뇨 약은 안 먹는데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데 마그네슘, 비타민C, 키토산 먹으면 될까요? 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C, 키토산, 마그네슘, 소금, 비타민 B, 마그네슘, 네, 자 이거 다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떨어집니다. 네, 안 떨어지면 저한테 다시 문의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그런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한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계속 좀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좀 해보면은요,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돌아다니면 왜 안 좋냐라는 걸 우선 좀 먼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혈중에 포도당이 돌아다니면 혈관벽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혈관벽에는 혈관에도 근막이 있고요. 혈관에도 콜라겐이 있습니다. 이 콜라겐에 이 포도당이 달라붙습니다. 포도당이 콜라겐 벽에 달라붙으면 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요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에는 혈액이 엄청 많이 지나가지고 그죠? 지나가는데 그게 자꾸 결합을 해서 달라붙는다. 그게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혈관을 막아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진다.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그러니까는 혈관이 좀 큰 데는 사실 좀 붙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혈관이 작은 곳에, 즉 눈, 그 다음에 신장, 이런데, 그 다음에 발끝, 모세혈관, 이런 데는 혈관이 굉장히 가늘고요. 그 가는 곳에 포도당이 계속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혈관벽에 붙어버리게 되면 이 혈관벽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비가역적인 형태로 되어지기 때문에 굳어버린다. 이래서 혈액이 지나가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장도 문제가 생기고 눈이 문제가 생기고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막혀버리고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혈중의 당 농도가 높으면은 안 된다. 낮게 유지해야 된다. 그게
식전에는 99 이하, 공복 혈당 99 이하, 식후에 혈당이 140 이하가 적당하다라는 건데요. 저는 123, 식후 혈당이 123, 130 이하로 나옵니다. 식후 1시간 혈당도 그렇고 2시간 혈당도 그렇고요. 공복 혈당은 거의 1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영양제와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좋다라는 건데, 영양제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염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염분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혈당을 잡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염분은 빠졌습니다만은 필수적으로 키토산, 마그네슘, 비타민 C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진대사가 굉장히 잘 된다. 신진대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포도당이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잘 챙겨 드셔 보시고요. 또 이렇게 먹었는데 잘 조절이 되어지면 댓글에도 좀 올려주시면 또 다른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못 보여드린 게 있어가지고 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다시 했거든요. 요거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영상인데요. Our body is made up of trillions of cells. They all require energy to function. This energy is 이게 created within our 세포이고요. cells, 세포 in 속에 mitochondria. 저게 Here, food is 미토콘드리아입니다. converted into chemical 이 energy called ATP.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ATP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 ATP 빨간 is 점이 released by the ATP 에너지를 mitochondria, 만들어내는 so 거다 이렇게 cells can use 보시면 it. 되죠. 저게 포도당을 가지고 Mitochondria 만들어내고요. consist of 얘를 two 절반 membranes, 잘라서 이렇게 an 보면 outer membrane 외막 separating it from the 바깥쪽에 막이 cytosol, 하나 있고요. and an 그 inner 다음에 membrane 안쪽에도 surrounding 막이 the 하나 so-called 있습니다. matrix. 저 안쪽 바깥쪽 The 저 area 막 between 속에 these membranes 프로톤 is called 양성자라고 the 하는 놈이 intermembrane space. 가득 들어있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만들어져 나오는 ATP is 겁니다. generated 자, at 이 the inner 미토콘드리아 membrane of 속에서 mitochondria 이제 by an 에너지 efficient 대사를 mechanism 통해서 called 이 oxidative phosphorylation. ATP가 만들어져 나오는 involving 과정을 several 보여주는 건데요. membrane protein 외막과 내막의 한 가운데 이 속에 이 속에 프로톤, Nutrients 에너지를 provide 만들 high 수 energy 있는 electrons in the form of 프로톤, NADH, 전자 이런 which 것들이 are 이 used by 속으로 the protein 들어갑니다. 자, complexes 프로톤 여기 to 보이시죠? pump protons 이 프로톤이 from 이 the 속으로 matrix 들어가야 to the 된다. intermembrane 프로톤이 또 space. 하나 들어왔죠? 프로톤 이게 수소 This continuous 이온입니다. pumping 수소 이온. creates a proton gradient. 수소 where the 이온. 자, 여기 positively 점들 charged 있죠? 이게 protons 수소 are 이온입니다. attracted to the 얘가 more 여기 negative 가득 들어 matrix. 있으면 얘가 이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옵니다. When the 아래쪽으로. 자, protons 이 re-enter 수소 the 이온 matrix 프로톤이 through the 아래 ATP 내려오죠. synthase 내려오면서 protein complex, ATP라고 they 하는 놈이 catalyze the 만들어져 production of 나온다. 즉 ATP. 프로톤, 양성자, 비타민 C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양성자가 있어야 에너지가 만들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비타민 C를 열심히 먹어 주어야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비타민 C 많이 드신 분들 중에는요, 힘이 나더라, 열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 비타민 C를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프로톤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톤, 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놈, 이 놈이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 사이에 가득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으면 여기서 이제 압이 올라간다. 이 에너지 전기값들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ATP를 생성을 시킨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우리 힘, 그 다음에 체열, 에너지 이런 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이 먹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에너지를 저 속에서,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계신 분인데요. 이 혈관이 많이 막힌
일종의 중풍 그런 개념인데 잘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집안일도 거의 못하고 뭐 그랬던 분인데요. 비타민C 약 40g을 드시고 지금은 김치를 담글 수 있을 정도로 됐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요, 비타민C를 계속 좀 한번 늘려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특히 그 염분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니까는요, 염분, 네, 그 소변의 염 농도가 0.9% 이상 나오도록 염분을 잘 섭취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질문, 네, 올라온 거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시면, 네. 8살 아이라서 비타민C를 안 먹으려고 하는데 분말로 먹여도 되는지요? 네, 분말을 먹여도 됩니다. 어디 요구르트 같은 데 타서 먹는데요. 많이 먹이면 설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요. 많이는 안 먹는 게 더 좋죠. 네, 적당량 네, 그 양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잘 조절해서 드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산처럼님 반갑습니다. 반드시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영양제가 어떤 걸까요? 상호작용으로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특별히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지용성 영양제, 뭐 오메가3라든지 이런 거하고 식이섬유질하고 같이 먹는 거는 이제 붙잡혀서 빠져나가 버리죠. 그 오메가3가 붙잡혀서 변으로 빠져나가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같이 먹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먹은 오메가3가 전부 100%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일부가 빠져나가는 거고요. 같이 먹어도 사실은 크게 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 오메가3가 약간 소실이 일어난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키토산을 뭐 5개 정도 먹으면서 오메가3 뭐 한 2알 정도 이렇게 먹으면 한 50% 이상 끌려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삼겹살을 먹을 때 기름, 그 돼지고기에 기름이 들어있잖아요. 그 기름을 키토산 한 10개 정도를 먹게 되면 거의 다 붙잡고 빼 나갑니다. 네, 그런 장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지인님, 마그네슘을 저녁에 먹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요. 잠을 자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 불면 이러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좀 더 챙겨 먹으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또 원인이 그 마그네슘 부족이 아닌 분들은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녁에 먹는 것 뿐인 거고요. 낮에 먹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어차피 몸속에 들어간 마그네슘은 몸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뭐 소변으로 빠져나갈 만한 양이 되면 빠져나가는 거고요. 남으면 그냥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최순애님, 박사님, 병원 처방용 비타민 D나 마그네슘과 시중에 판매하는 건강식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소화효소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질이 전혀 뭐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병원 처방에서 주는 거는 뭐 나름 그분들이 그 주는 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인 것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5,000 IU를 먹느냐 10,000 IU를 먹느냐 그건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뭐 1,000 IU짜리를 줘요. 뭐 그러면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IU가 다른 것 뿐인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골라 먹는 게 낫다. 마그네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0mg짜리 이런 거를 자기가 알아서 골라 먹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 병원 처방을 받았는데 뭐 50mg 들어있고 100mg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양이 얼마나 있고 하루에 먹으라고 하는 양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 내가 고를 수 있다.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거 내가 고를 수 없다. 먹으라는 데만 먹어야 된다. 그런 차이인 겁니다. 네.
데이비드 P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산부도 비타민C 메가도스 해도 되나요? 비타민 C는요, 그 의약용 비타민 C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한번 보시고 읽어 보시면 네, 임산부 먹어라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한번 읽어 보시고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가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네, 크게 뭐 이렇게 누가 확정적으로 어떻게 먹어라 이런 얘기는 없는데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이 비타민C 신장 결석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임산부가 먹었을 때 어떻게 먹었을 때 효과적이다라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봐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수님, 칼슘제를 먹고 있는데 내용물에 마그네슘도 들어있는데 별도로 마그네슘을 먹어야 하나요? 자, 이 별도라고 하는 것은요, 마그네슘 함량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은 하루에 400mg이 권장량입니다. 권장량이 뭔지 아시죠? 네. 이 정도는 먹어 주어야 죽지 않는다. 네, 이것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몸에 부족하다. 이겁니다. 내려가면 부족하다. 그게 권장량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먹어도 사실은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요. 칼슘에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데 거기 들어있는 마그네슘의 양이 400mg이 안 되면 추가하고요. 400mg이 되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가끔은 그걸 2배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끔이라고 하는 게 뭐 짧게 일주일 정도. 좀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먹었는데 몸이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당분간만 많이 먹다가 그냥 다시 원래 상태 권장량을 먹는 게 낫고요. 또 너무 많아지면 해를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석규님 반갑습니다. 모친이 신장이 많이 나쁜데요. 비오유키소 하고 있는데 비타민은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요? 비타민은 2알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 개수에 대한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게 논란이 많이 있어요. 논란이. 비타민C가 신장에 별로 좋지 않다. 비타민C 신장결석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을 참고로 하십시오. 그거는 외국 사람이 정리를 해놓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친이 신장이 많이 나쁜데요. 도대체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저런 심각한 이야기의 경우에는 이런 그 공론되어져 있는 내용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일반화되어져서 정말 신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도 먹을까 그러면서 먹어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은 적정량 잘 줄여서 하시고요. 오메가3 드셔도 좋고요. 유산균 먹어야 되고요. 키토산은 듬뿍 먹어야 되고요. 소금은 적정량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장이 나쁘다고 해서 소금을 적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별로 저는 좋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걱정이 되거나 좀 더 깊이 있는 이 내용이 필요하다면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선미지님 반갑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 비타민C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온 버블기라고 하는 말과 마이크로 버블기라는 말이 같은 것인가요? 말은 다르지만 기계는 같은 기계로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라기보다는 이온의 개념이 훨씬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이온 버블기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마이너스 이온 버블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얼굴이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어요. 네, 얼굴 노화가 많이 진행되어진 이유는 네, 물론 뭐 노화에는 많은 것들이 이 원인들은 있습니다만은 포도당 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단백질 열심히 챙겨 먹는데 단백질이 지금 소화가 잘 안 된 분이네요. 네, 아미노산제를 많이 드시고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아미노산, 마그네슘 이런 것 좀 드셔서 네, 대사를 빨리 촉진을 시켜서 새로운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면은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소화가 되지 않았으니까는 저분도 이제 좀 많이 마른 몸매, 저체중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염분이 부족해서 수분이 몸에 적게 존재하니까 체중이 적게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몸에 물이 부족하다, 수분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에 수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고요. 피부가 또 여기가 많이 이제 이렇게 주름이 많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살이 쪄야 된다. 수분이 많아져야 된다. 키 물질은 뭐냐 하면요. 소금입니다. 저분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된 이유는 염분 부족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들, 소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영상들 찾아보시면요. 좋게 하는 이야기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미지님, 칼슘은 언제 먹어야 되나요? 식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랑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가 칼슘을 붙잡고 흡수가 더 잘 되도록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영님 반갑습니다. 글루타치온 추가로 복용하려 합니다. 복용법과 용량 함께 복용하면 좋을 것이 따로 있을까요? 간 기능과 큰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 기능과 큰 관계가 있고요. 간에는 네, 우루 아시죠? 그거랑 밀크 시슬, 네, 밀크 시슬 이런 걸 드시면 네, 확연하게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은 네, 간하고도 관계가 깊습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글루타치온 먹는 방법은 하루에 3알 정도 식후에 먹는 게 좋고요. 오메가3랑 같이 먹는 게 좋고요. 6알까지 먹어도 되고요. 더 먹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흡수량은 증가하고 흡수량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항산화 기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이 5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먹어주는 게 이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네, 글루타치온, CoQ10 이런 종류들이죠. 글루타치온. 네. 그래서 꼭 그렇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정도는 맞춰놓고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정지훈님 반갑습니다. 우리 집 사람 비타민C 식후 3알씩 1년 먹었는데 살이 많이 쪘어요. 상관 있나요? 1년 먹었는데 비타민C만 드시니까 그렇죠. 네, 비오유키소를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몸이 많이 건강해지셨나 보네요. 이게 뭔가요? 살이 많이 쪘다는 게 뭐 빠진 살이 쪘다는 건지 적당한 살에 비만이 됐다는 이야기인지 뭘 얘기하는지 좀 써주세요. 네, 비타민C 먹으면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돼서 살찌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게 이제 주로 많이 먹으니까 찌는 거죠. 네,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적당량을 먹고 조절을 잘 하면 오히려 또 비타민C를 먹고 다이어트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건 뭔가 어딘가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네, 찐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는요, 어쨌든 잘 챙겨 먹으면, 비오유기소 잘 챙겨 먹으면 찐 살은 빠지고 빠진 살은 찝니다. 왜요?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건강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찬영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위 내시경 했는데 5년 정도 역류성 식도염과 만성 위염 있었는데 비오유키소 10개월 했는데 역류성 식도염은 없어지고 만성 위염은 거의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비오유키소 10개월. 네, 이런 분은 또 박수 쳐드려야죠. 이야, 거의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정지훈님, 네, 살이 많이 찐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참여가 저는 뭐 굉장히 신나는 일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생각을 공유를 할 수 있고, 그게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소화라고 하는 건 정말 간단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고쳐지고 못 고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형 병원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네, 그래서 고생하시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타민 C하고 소금하고 키토산 이 정도만도 잘 챙겨 드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네, 소화효소제 이런 것들도 좀 드셔보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질병의 원인은 영양실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다. 영양 열심히 드셔서 점점 더 건강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